저는 서울 놈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하다가 1990년에 부안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2013년까지는 농사를 지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은 농사를 지었고요. 벌써 이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저는 그 농민운동을 하러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부안군 농민의 그 전농에서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화두는 여전히 농업, 농촌, 농민이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부안에 새만금, 제가 90년에 내려갔는데 91년도에 당시 노태우가 비행기 헬기 타고 와가지고 새만금도 테이프 커팅을 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제 1인 시위 하다가 들려가고 2003년도에 또 부안의 크기장 싸움에 쓰여서 그때 또 함께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농업, 농촌, 농민, 환경, 에너지, 지역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아까 소개하신 2015년도에는 제가 어공 비슷하게 그때도 그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를 만들어서 함께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공무원은 아니고 사단법인인데 도에 농림부하고 도의 예산으로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송하진 지사가 어느 날 제가 있는데 부르더라고요. 좀 보자고. 봤더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 농촌을 지원하는 일들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3년 6개월 했습니다. 생전 처음 월급이라는 것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희 오셨네. 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지금 비정규직 거기 그대로 계시나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일들을 하면서도 저에게 있어서는 각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농민운동 하다가 또 환경운동 하다가 에너지 운동 하다가 그러게요. 또 사회적 경제하고 뭐야? 저는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화두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돈과 권력의 가치보다는 더 높이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경제를 지금도 중요하게 잡는 것이 그것이 경제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에 있어서 바로 시민에 의한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좀 이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옆에 조그맣게 책이나 자료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의 생각을 형성하게 된 사실 2011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것이 참 MB 정부 때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져서요. 그때부터 전주에 함께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함께 했던 책들의 내용을 정리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현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좀 아는 체를 좀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장자에 보면은 제나라의 환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재상인지 임금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팻마루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마당에 윤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도 나오듯이 이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이에요. 이 수레바퀴 제조공이 딱 앉아서 임금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놈아 보면 모르냐 공부한다. 허허 헛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확 이 꼭지가 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무슨 말로 도대체 내가 헛공부하는지를 말하지 않으면은 목을 쳐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윤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읽고 있는 책은 다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들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공정할 맹절 전이죠. 정자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의 말씀은 결국 성인의 찌꺼기에 불과한데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렇게 찌꺼기를 갖고 화두를 잡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냐고. 제 나이가 70평생인데 지금도 제가 이 수레바퀴를 깎는데 자식한테 이것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깎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이 이 수레의 이 밖에 축이 조금만 헐거워도 빠져버리고 조금만 이 덜 깎아도 너무 꽉 껴서 돌아가질 않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말로 제 자식한테 가르쳐줘도 자식이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지금도 직접 이렇게 수레바퀴를 깎습니다. 결국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해지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장인 정신과 우리가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헛똑똑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실제로는 정말 쌀 한 토를 농사 짓기 위해서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피땀을 흘리는 농민의 땀방울과 그리고 작은 정말 상품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흘리는 이 노동의 대가들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박사네 교수네 하면서 세상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현장을 떠나서 의미가 없는데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경제의 전라북도 현황도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현장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수고롭게 만들어왔던 그러한 노력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를 넘기면 되죠. 서서히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요. 사회적 경제, 이 소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참 왜곡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 비근한 예로 2014년 15년에 당시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 유승민이 원내대표인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했어요. 그때 민주당의 신계륜, 정의당의 박원석이죠. 이런 의원들이 각 당에서 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게 대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건데요. 종북 좌익 척결단로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수구 꼴통들이 대구에 이런 프랭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유승민 사회적 경제안 폐기하고 원내대표직 사퇴해라. 사회적 경제는 좌파 사회주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년에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죠. 유튜브에서 보셨죠? 뉴스하고. 장재원이라는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박원순 시장과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었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놓고 어떻게 교육의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교육할 수 있느냐. 우파 진영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 너머 쪽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정책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정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국가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내려주는 시혜죠. 시혜 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사회적 약자는 국가가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급여를 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국가가 잘못했고요. 시장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하다못해 기업을 내려보내지도 않고 그것을 조직하지도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 국가 실패.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건데 그거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농업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농촌의 면사무소 옛날에는 한의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용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면사무소, 면소재지에 그런 데들 있는데 별로 없죠. 그러면은 농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이발 하나 하기 위해서 약 하나 타기 위해서 읍내까지 나와야지 돼요. 그 시간 또 들어가는 품들
다르게 말하면은 아프더라도 내가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사회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포기해버리든가 아니면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완적 정책이다. 저는 이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좌우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좀 넘기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일단 용어가 생소하시죠. 사회적 경제, 뭐 국민 경제, 시장 경제 이런 것보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생소합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는 소셜 이렇게 사회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용어는 저 히브리어인가 라틴어인가 거기에 소키우스라고 하는 동료 또는 친구 벗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료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에 이제 컴패니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COMPANION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료라는 의미는 빵이라는 게 원래 포르투갈어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빵을 나눠 먹는 빵을 나눠 먹는 사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눔과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도모하는 이러한 의미로부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동시장에서 사실 지금 가장 큰 이 일자리 문제 정말 시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로 하여금 최소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보통 사람 수준으로서 누려야 될 경제적 혜택들, 다르게 보면 그게 10조가 있는 행복 추구권들을 보장해 줘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죠. 그리고 특히 복지 예산이요. OECD 평균이 보통 한 22% 정도로 합니다. 국가 예산 중에. 대한민국은 복지 예산 10%가 안 되잖아요. 몇 년 전에 6.7%였고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이게 7.5% 이렇게 6, 7%를 맴돌다가 문재인 정부 때 목표가 10% 만들어내는 겁니다.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이후에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죠. 국가가 실패한 겁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기업이 그만큼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시장과 국가의 실패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업과 복지의 개인화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국가와 기업이라고 하는 시장이 할 일들을 다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이고요. 노동의 유연성과 민영화, 복지의 후퇴 등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화 그리고 사회적 배제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왔죠.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적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국가와 시장이 잘못한 것에 국가의 보완적 장치도 아니고 시장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실패로부터 만들어진 빈곤의 문제, 사회적 배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내기 위한 노력이죠. 다른 경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법 제도로만 좀 따져보면은요, 하여튼 이거는 그냥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이제 국가에서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 기업들인데요. 자활센터를 1990년 그 전에는 어쨌든 시범 사업을 했고 90년에 자활센터 설립을 만들었고 1999년에 그 전까지 있었던 영세민 대책 기억하시죠? 예. 정말 가난하고 노동을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영세민이라 해서 직접적으로 영세민 구호 작업을 보냈는데
이거를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만들면서 이분들에게 자활사업이라고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면은 일정한 월급과 같이 대가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고요. 2010년도에 마을기업, 2011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까지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회적 경제가 첫 번째로는 빈곤과 아까 빈곤화, 사회적 배제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항하는 현실적 대안 경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대안 경제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에 반해서 여전히 국가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국가 정책의 실패에 따른 보완적 정책 수준으로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된 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태리에서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협동조합, 독일에서는 아시겠지만 농업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신용협동조합, 각각 나라의 특성들이 반영돼서 사회적 경제가 좀 오랫동안 150년에서 200년 역사 동안에 약속되어 왔는데요. 찾아보니까 스웨덴에서 사회적 경제가 소셜 이코노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놨더라고요.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해서 공적 부문으로부터 독립한, 다르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거죠. 공적 구조,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이러한 국가로부터 독립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들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활동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이윤 확대가 아니라 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공익 또는 회원에 대한 이익에 있다. 공익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시게 되면은 사회적 기업은 공공 사회에 필요한 일들인데 기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 이 자본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자활, 사회적 가장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이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창업을 자꾸 교육해내고 그 기회들을 보장하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이 있죠. 상대적으로 회원에 대한 이익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는 그런 공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인건비나 자활사업에는 인건비 사업비들을 지원해 줍니다. 회원에 대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 같은 게 뭡니까? 인건비나 사업비 지원이 없어요. 대신 이것은 협동조합이라 하면 바로 그 조합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 내부 구성원들의 공통의 이해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마을기업 어떻습니까? 농촌에 농민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 지원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지원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조 가공이라든지 그 농촌 체험 시설들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이익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사회적 경제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는 그냥 보십시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전북연구원, 지금 이제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연구원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전북연구원에 2016년도에 보면은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방안 연구를 이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요거는 어쨌든 전북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이 했지만 저희들이 함께 실제로 현장의 조직들이 함께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현황과 통계들을 저희들이 함께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의미 있는 사례들을 좀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2017년 12월 말 작년 연말 기준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협동조합도 이렇게 많고 말기업, 자활기업, 또 우리 신협이라고 부르는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씩 넘겨가면서 보실까요? 사회적 기업.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현황과 통계가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로 한번 좀 보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예비 인증 앞에서 167개가 있는데요. 분야도 보면 환경,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공헌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리고 이것을 함께 믹스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분야별 현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은 876개가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21개가 있습니다. 876개는 지금 전국에 요게 제가 지금 10월 15일자 기준으로 들어갔었던 자료를 뽑아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국의 일반 협동조합도 아까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에 있어 전라북도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마을기업 현재 그 106개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가 여기 전라북도에 전국에 이 숫자 이게 바뀌어버렸네요. 몇 점이야? 이게 지역자활센터는 17개가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에 2개씩 있고 나머지는 1개씩. 이 지역자활센터가 인큐레이터의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정말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역자활센터 안에 자활사업단이라 해서 자활사업단이 지금 139개가 있고요. 현재 1268명이 현재 여기에서 함께 일을 하시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재취업의 기회들을 찾고 있고 최소한의 어떤 생계비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자활기업이라 해서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정하게 독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좀 미숙하고 아직은 어렵지만은 우리 스스로 기업들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좀 더 사업단보다는 한 단계 좀 성숙하신 분들이 이제 이 워밍업이 좀 되신 분들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또 110개 기업이 있고 614명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거는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에요. 사실 농수축협,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 각각 협동조합 법에 의거해서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협은 농협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듯이 신협도 그 중에 8개 중에 신용협동조합하고 소비자협동조합을 제가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요 1960년대에 그때 선도인매라고 있어요. 벼가 모가지가 서 있는데 와서 이 고리대금으로 가을 되면은 싹 훑어서 이게 일단 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이제 먹고 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가을까지 1년을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쨌든 봄에 이 춘곡이라고 하는 보릿고개 시절에 빌리죠. 그런데 이게 요새로 따지면은 이 지하 경제처럼 완전히 이 털도 안 뜯고 그냥 뽑아먹는 거라 원래 고리대금이 원체 판치니까 신용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유럽에서나 외국에서는 공제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우리가 고리대금 업자로부터 지켜내자.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크레딧 유니온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한살림, 아이콕, 전주에도 전주 한울생협이라고 있는데 생협이라고 부르는 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줄임말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생산자에게서는 생산비를 최소한 보장해서 우리가 다음 해도 농사 짓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만나는 직접 만나죠. 매장에서. 저는 이러한 곳이
통계적으로 전라북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이 전라북도의 규모나 인구면에 대비해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죠. 예, 못 살기 때문에. 못 사는데 정치도 너무 멀고요. 그리고 국가의 최소한의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우리 스스로에 대한 아픈 자각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참 희한한 게요. 동서를 경계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영남 쪽에서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요새는 많아졌는데요. 거기도 경제가 너무 어려우다 보니까 이게 이 호남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만큼 지역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빈곤이 여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계 이면에 왜 우리가 전국적 통계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가? 이 각각의 조직들이 전라북도가 이렇게 활성화됐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통계 이야기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더 넘기고요.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은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그럼 사회적 경제도 굳이 강조점이 경제에 두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것에 오히려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 사회적이라는 것이 아까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소키우스라고 하는 동료, 친구들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던 게 이게 상호구조론. 러시아의 이제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 책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성 탈출 보셨어요? 저는 1, 2, 3부 다 보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굉장히 큰 차원이 있어요. 내가 그냥 비장기 하려는 게 아니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면은 우리 부당위원장님이 식사 한 끼 대접해 주세요. 약속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사진 속에 세 종류의 영장류가 있습니다. 맞춰보실까요? 세 종류의 영장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원숭이, 침팬지. 원숭이 중에 침팬지. 혹성 탈출에 침팬지가 있죠. 여기 애기 침팬지가 있고 그 옆에 또 영장류 사람. 그럼 여기까지 다 맞춰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뭡니까? 원숭이, 오랑우탄. 보노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노보. 요새 보노보 혁명, 보노보 금융, 보노보라고 하는 영장인데요. 보노보. 와, 이 두드셨어요? 시작합시다. 두드셨는데 이 보노보는요, 그 침팬지하고 보노보를 비교하면은 침팬지는 수컷 중심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영역 싸움이 확실하고요.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영역이 딱 있으면은 수컷이 딱 이 혹성 탈출처럼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딱 무리를 이루어 살아요. 근데 보노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팬지가 수컷 중심인 반면에서 보노보는 암컷 중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 중심으로 위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노보는 굉장히 평화적인,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도 싸우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침팬지는 지 새끼, 남의 새끼가 확실해서 남의 새끼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보노보는 공동 양육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 중심으로 위계 체계가 있어요. 보노보는 침팬지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뇌구조의 차이가 있대요. 침팬지보다 보노보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프면 가서 위로해주고요. 무엇보다도 기쁠 때는 큰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자기가 기쁘다는 것들을 무리 중에 막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답니다. 이 보노보가요, 인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간 유전자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오랑우탄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노보는
인간의 유전자하고 1.3%밖에 차이가 없대요. 98.7%가 인간하고 보노보는 유전자가 비슷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장류 중에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짐승들이 바로 이 보노보라고. 근데 보노보들은 여기 미성년자 없죠? 침팬지는 먹을 것이 있으면은 뺏고 쟁탈을 하는데 보노보는 그것을 어떤 놈이 먹을 걸 갖고 있으면요 갖고 가서 막 이 비빈대요. 그래서 애무를 하고 섹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먹을 걸 같이 먹는 거. 스킨십도 아주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뇌 구조 속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같이 애정을 표현하고 평화롭게 무리지어서 함께 공동 육아와 책임들을 지는 이러한 구조가. 다르게 말하면요. 아까 책에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그 크로코프킨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쨌든 당시에 러시아에 있는 동물들을 쭉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장 협동,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이러한 그 뭡니까 생명체 집단으로 개미, 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이야말로 지금까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없고 큰 등치가 없고 그나마 두 발로밖에 뛰어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협동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타적 인간. 우리는 이 경제학이라는 것이요. 아담 스미스로부터 출발되죠. 국부론이라고 하는 1776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정치 경제학에서부터 이제는 정치자도 없어지고 경제학. 근데 경제학의 대전제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경제학이 시작합니다. 여기에 합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저녁 때 이제 막 우리 익산의 의원님 한참 또 이 사회적 경제 또 동네 누님이에요. 저녁 식사 못 하고 오셨지? 저는 지금 네. 못하고 식사 못 했죠? 아 예. 저 빼놓고 또 먼저 식사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예. 왜 이 식사를 여쭤보냐면은 인간은 합리적이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오늘 점심 때 짜장면 드신 분들 계세요? 다들 예를 들면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딱 요새는 뭐 이렇게 이 뭐 앱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동네 한 바퀴 살살 돌잖아요. 돌면서 야 어느 집이 싼가? 그리고 가격 대비 어디가 맛있고 양도 많은지를 쫙 스캔하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 우리 사무처장님 왜 자꾸 엇박자를 넣으세요? 네 해버리고 제가 그런데요. 아니 맞아요. 짜장 그렇게 우리가 갔어요. 짜장면이 있는데 어느 집은 짜장면 한 그릇에 6,000원이야. 근데 양도 적고 맛도 별로야. 근데 그 옆집에 5,000원이에요. 양도 많고 서비스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 5,000원짜리를 포기하고 6,000원짜리 짜장면 집에 가야지 됩니다. 왜? 그 짜장면 집이 작은아버지 집이에요. 아니 이모네 집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비싸도 우리는 이모네 집 가서 짜장면 먹어야 되잖아요. 옆에 5,000원짜리 집에 가면은 짜장면 맛있게 먹고 대접받고요. 그리고 5,000원 딱 주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청산이 된 거죠. 일반의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딱 스캔해서 들어갔다. 짜장면 시켰다. 맛있게 먹었다. 나오면서 돈 내고 잘 먹었습니다. 하면은 관계 끝났어요. 청산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짜장면 집에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가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그래요. 근데
1,000원이 더 비싼 이모네 집 짜장면 갔어. 왔어. 왔냐? 주인이 왜 반말하지? 배고파 죽겠는데 난 봐주고 나중에 툭 던지는 먹고 가라. 먹었다. 일단 들어갔다. 먹었다. 나오면서 돈 냈다. 뒤통수 한 대 만든다. 가식이야. 청산 안 되죠.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두 번째 이론이 될까요? 실제로 인간은 나에게서 가장 유리한 선택만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다 이 인간 객체가 자유로움을 지향하지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들을 다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촘촘히 가족 또는 이웃, 지역, 마을, 공동체, 사회라고는 유대의 관계망들을 튼튼히 만들어냈었어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이타주의자가 선택적 협력자라고 하는데요. 죄수의 딜레마, 사슴사냥의 딜레마, 이거 게임의 법칙에 많이 사회적 경제할 때 나오는 건데 일단 그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분별 있는 이타주의자가 끝까지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좀 더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중국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버스에서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청년이 일어나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근데 많이 다치셨어.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 청년에게 출석 요구서가 왔어요. 법원에 갔더니 네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이유인즉 할머니가 이 청년을 고소했어요. 왜?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고서 내가 쓰러졌는데 나를 일으켜서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온 이유는 네가 나를 쓰러뜨렸기 때문이야.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아. 법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실화예요. 너무 웃기죠?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우리 사회가 자꾸 사실은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기심을 자꾸 부추기는 또 하나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그럴 때마다 메모를 좀 했는데 친구가 술자리에서 로또를 딱 줬어요. 야, 너 당첨되면은 여기에 3분의 1은 나 줘. 근데 진짜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로또 그 기사에는 복권이 일단 2억 원짜리가 당첨이 됐는데요. 친구가 반반씩 하자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당첨된 친구가 아니 나 못 줘. 못 줘 임마. 네가 나 준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주고 말고는 내 마음이야. 응? 그래서 둘이 법정까지 갔어요. 결론 어떻게 났겠습니까? 다 주라. 네, 반절 주라 했습니다. 네, 친구가 요구하는 거 다 주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러한 사회들을 보면서 복권 줄 때 다르고 또 받을 때 내가 당첨되고 나서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유형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에서는 야 이게 그냥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이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가 계속 말하는 인간은 합리적이다. 너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라고 하는 이게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어느 천재 수학자가 나와요. 미친 듯이 어려운 공식들을 막 푸는데 이게 내시라고 하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천재 수학자인데요. 내시의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그 죄수의 딜레마처럼 인간은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두 명을 딱 잡아왔어요. 공범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에다 각각 놔둡니다. 그러고 검사가 와서 협박한 거죠. 야, 너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은 너 그냥 이대로 재판받으면 너 5년짜리야. 그런데 인정하면은 5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나가도록 해줄게. 그런 사람은 그 옆방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인정하면은 5년짜리를 1년짜리로 우리가 감형시켜줄게. 근데 둘 다 부정을 하면은 무죄로 석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생각을 하죠. 저놈이 나는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죄를 인정을 안 해서 하면은 양쪽 다 무죄로 나오는 게 가장 상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다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상대방이 어떠한 판단, A라는 판단과 B라는 판단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불리한 상황들을 면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인정을 하고 풀어버려가지고 둘 다 5년형을 받는다는 내시의 균형 이론이거든요.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부의 총잡이가요 3명이에요. 2명이면 그냥 빵 쏘고 마는데 한 사람은 총 맞출 확률이 90%짜리, 한 사람은 70%짜리, 한 사람은 50%짜리 총잡이. 그러니까 90%, 70%, 50%. 3명이 삼각형으로 딱 섰는데요. 서로 이제 이게 러시안 룰렛처럼 모아지면 도죠. 죽이는 게임입니다. 제일 먼저 선택권을 50%, 총을 제일 못 쏘는 사람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넌 한 방을 쏴라. 누구를 쏘겠습니까? 50%짜리가 90%짜리하고 70%짜리하고 탁 해주면 난 누구를 쏘죠? 못 맞추면 죽는데. 70%짜리 답이 있겠죠. 70%짜리. 그러면은 다음에 70%짜리가 죽어버리면 다음에 90%짜리가 빵 쏘면은 나는 죽잖아. 대지역 사람들은 그럼 90%짜리를 해서 70%짜리가 흑발을 찌르게 이렇게 하겠죠? 정답은요. 허공에 쏘거나 죽이지 않을 만큼만 한 명을 맞춘다는 거예요. 정답에는 허공을 쏜다라고 나옵니다. 나의 이 결정 권한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엔 70%짜리가 저를 쏘겠습니까? 90%짜리를 쏘면은 나는 남아있는 70%를 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무슨 이 일반 게임 퀴즈 같은 거지만은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선택한다. 근데 실제로는 이타적 인간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실제로 그러지 않은데 경제학자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원래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 저 서양 놈들이, 미국 놈들, 프랑스 놈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인데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요. 신께서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그 추구의 기본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력은 국민의 동의부터 나온다. 프랑스에는 더, 이게 이제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인권 선언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의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가요?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제가 앞서 미국과 프랑스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을 벌써 뭐 200년 전, 250년 전 것들을 보였지만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비교해 보고 싶은 건데요. 저는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이제 책에서들 인용되고 있는데요. 단군이
그전에는 환웅이 먼저 열었죠. 그리고 단군이 고조선을 열을 때 건국 이념이 뭐였습니까? 다른 나라는 저 미국이든 프랑스든 건국 이념은 뭡니까? 힘센 나라를 만들어서 부국강병이라는 게 대부분 건국 이념 아닌가요? 부국강병.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홍익인간, 엄밀히 말하면은 광명개천 홍익인간 제세이화. 그렇게 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널리 세상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 나라가 정말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 우리의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시대까지 내려왔던 것들이 바로 이 둘에 기초한 대동세상이었잖아요. 대동세상. 농촌마다 대동계가 있었잖아요. 대동이라는 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공자가 얘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부모만 부모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녀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노인은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는 모두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호라비, 과부, 고아, 병자들을 돌보고요. 돈을 쌓아둘 필요도 없고 버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나만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대동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오랜 2000년, 3000년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그 국민들 간에 백성들 간에 합의의 생각들을 가져왔던 그런 민족. 그런데 한 방 맞았죠. 그것도 새마을운동 박정희 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마을 일 울력이라고 나가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일당 받으셨나요? 일당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다 나갔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책에 보니까 이렇게 아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아서 삽 들고 나가서 일해서 마을길도 넓히고 뭐 도로구장도 하고 그런데 국가가 사실은 강제로 동원한 건 아니지만은 사회적 분위기로 동원을 했죠. 일당도 안 주면서. 그런데 그 속에 국민들은 가난하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폐허가 된 우리 이 나라를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 그러면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잘 살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을이 잘 살게 됐나요? 도농 간의 격차가 커졌고 그 7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재벌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죠. 국민의 이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돈 한 푼 안 주면서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오히려 재벌을 만들어내고 도농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또 한 번 더 크게 맞은 게 어쨌든 그 통치가 박정희의 그러한 유신 통치가 이름은 그럴듯하게 근면자조 협동으로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자조와 협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어떤 국민 간의 어떤 신뢰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민주화운동 이후에 1990년, 97년, 98년 IMF 때 집애들 의원님 애들 돌반지, 백일반지 없으시죠? 네, 없어요. 저때 근무기에 다 내셨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타임즈에 한국은 되게 이상한 나라라고 실렸잖아요. 98년 IMF 거치를 보면서 어떻게 정치인들이 잘못했고 국가 정책이 잘못됐는데 국민들이 다 근무기도 하고 집집마다 달러도 모으고 왜? 그렇게 해서 내가 다니는 대한민국이 일단 망하면 안 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몇 달치 임금도 반절받고 임금체불도 용납하면서 국가와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순박한 국민들이 다 모았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구제금융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노동의 위안화.
예, 비정규직부터 명예퇴직 쫙 시키면서 뭐가 잘라내버렸죠? 두 번째 뒤통수죠. 혹시 다시 한번 IMF가 오면은 그나마 집에 짱방 안 오셨던 금반지 내실 거예요? 내시겠습니까, 솔직히? 안 되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수천 년 우리 피 속에 내려왔던 건국이념과 대동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이 철학들이 또 우리 백성들이 지켜왔던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새마을운동과 IMF를 통해서 박살나버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의식들이 저는 지금의 사회적 경제로 모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나의 삶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그러한 사회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우리 피 속에 있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가치로 다시금 환원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지켜봐야죠.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책 텍스트가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이죠. 거대한 전환은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앵클로즈 운동이 아시죠? 울타리치기. 그 전에는 각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차 앵클로즈 운동은 사실은 15세기 중반에 영주와 귀족이 주도했습니다. 영국은요, 법 체계도 이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이라서 우리랑 달라요. 그리고 그 누구도 소유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땅은 저 15세기까지 영국과 유럽에서도요, 땅은 신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경작권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대리인 교황청에 사실은 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근대 국가가 어쨌든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이 영주들이 잔대가리로 굴린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 공유지들을, 그러니까 영주의 어쨌든 이 교황으로부터 이제 이 국왕이 독립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쌈박질을 빈탕하잖아요. 그러면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 역사들을 쭉 보면서 이때 어쨌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북대서양 외교가 시작되면서요, 양모가 엄청난,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이 된 거예요. 양을 더 키우는 것 자체가 돈 버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 땅들이 있지만은 그게 영주든 귀족이든 어쨌든 그 교황으로부터 빼앗은 이 땅들 말고도 공통의 그 사회 구성원들이면은 거기에서 땔감도 없고 거기에서 텃밭도 가꾸고 거기에 양도 키우고 했던 그 공유지를 다 빼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아시겠지만 2차 앵클로즈 운동이 바로 산업혁명이 한참 활발했던 18세기에 이거는 또 도시 상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직인법, 직인이라고 하는 길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길드라고 하는 것은 장인으로 봐야 되는데, 길드의 장인의 정신들을 우리로 따지면 영주나 귀족들이 또 근대 국가가 인정해 줬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조그만한 그 뭐 금세공사든 아니면 뭘 만드는 구두 만드는 공장을 열라 해도 함부로 못 만들었습니다. 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813년에 폐지됩니다. 구민법이라고, 이것도 그 1차 앵클로즈 운동 때 거린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들을 싹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에다가 집어쳐넣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참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폐지되었고요. 정주법,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어느 마을로부터 내가 이탈되어서 헤매다가 잡히면은요,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불황자는
살인이나 중대 범죄를 일으키고 이 지역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아니면은 통제로부터 우리로 따지면은 이 정치인들 내지는 중대 범죄자들 그래서 죽여버렸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죠. 그랬던 이 봉건제 사회가 사실은 정주법이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하나 단결금지법이 제정되죠. 요거를 한 장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역사적 빈민이라고 하는 것이 제1차, 2차 엔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그 전에는요,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들의 성이 자기 직업 내지는 출신 고향으로부터 이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나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저때 중세 시대만 해도. 그래서 나는 어느 영주에 내지는 어느 지역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구두를 만들든 옷을 만들든 그 속에서 하나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로 그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엔클로즈 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면서 그전에는 우리 집안에 있는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 구두쟁이가 우리 마을치에 구두를 다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 나오는 것보다 시장에서 구두를 사는 게 더 싸요. 그러면은 야 너 이제 구두 그만 만들어. 나 그냥 시장에 사올게. 그럼 구두쟁이는 어느 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알아서 혀. 옷을 만드는 사람도 어느 날 끈 떨어져 버렸어요. 시장이 발생하고 커지면서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로빈훗이 된 거죠. 일도 안 하는데 역할도 없는데 누가 밥을 줘요? 겨울에 땔감은 누가 줍니까? 로빈훗처럼 떼거지로 이들이 셔우드 숲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 무리지어서 그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역할들이 다 있었는데 이들이 언제부턴가 끈떨어진 연이 되어버렸어요. 한두 놈도 아니고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서 이제는 또 그 안에서 이세가 태어났네.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야지? 그게 바로 더 푸어입니다. 푸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용어가 생긴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떼국물이 꾀지지 흐르는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지 도대체? 더 푸어라고 하죠. 더 푸어. 그래서 빈민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로 이 역사적 빈민이 엔클로즈 운동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구빈법입니다. 아까 노동법, 이거는 아까 그 직인법 폐지되고 정주법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빈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이들을 어쨌든 자꾸 돌아다니면서 로빈훗처럼 강도짓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그룹이 대규모 집단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전까지 몰랐던 영역과 통제가 안 돼. 얘네들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수용소를 짓죠. 국가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짓고요. 그래서 이들을 못해놓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안에다가 싹 못해놓고 얘네들한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건 줘야지 되잖아요. 얼어 죽지 않을 만큼 땔감은 줘야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왕이 영주들한테 야 얘네들 자꾸 돌아다니면 너네 영주에 있는 나와바리마다 다 사고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니까 내 뭘로? 세금 내. 이놈들 내가 한 곳에 가둬서 못 돌아다니게 할게. 이러면서 수용소가 만들어졌고요. 모아놓은 이 사람들을 뭔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학교,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너 인마 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주고 땔감 장작 패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학교와 군대와 교도소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서구 역사에서. 국가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이 빈민들을 어떻게 정말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건지 굶어 죽지 않게만 할 건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 이러면서 국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혼란인 이야기하죠. 그 실패했다. 문제는 민간 주도
민간 차원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분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옥이 딸린 강제 수용소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들을 만들어주자. 퀘이커 교도들이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퀘이커 교도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한석훈 목사님, 퀘이커 목사님이시죠. 그 퀘이커 교도들이 함께 국가의 수용소가 아니라 우리가 넓은 곳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좀 해보고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어떤 종교적 신앙심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벨로스라고 하는 그 퀘이커의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가 야 이거는 국가가 주도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정말 끈떨어진 연이 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지 돼. 그렇게 출발한 것이 민간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게 팽팽하게 쭉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벨러스 이후에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오원 이런 분들이 시작했던 거고요. 오원의 당시에 그 협동조합 운동들을 이어서 그동안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영국의 협동조합이 뭐였죠? 그게? 그 맨체스터에 처음으로 어쨌든 그전에 다 노동자 협동조합이었는데 소비자 협동조합,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성공했던 거죠. 그 역사들이 쭉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현대적 빈민들이 똑같은 역사의 반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양산되어 오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들은 200년 전, 300년 전과 똑같다는 거죠. 국가가 시해물로서 해주는 것처럼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고 낙인 찍으려고 하고 당신이 게으르고 당신이 알코올 홀릭이어서 술만 맨날 먹으니까 결국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낙인 찍지 않나요?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야. 반복되고 있고요. 폴란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의 시장 자본주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이놈의 노동과 토지와 화폐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 노동은 임금으로, 토지는 지대로, 화폐는 이자와 자본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게 이제 허구의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상품이 될 수 없는 거를 자본주의 시장은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인격 아닌가요? 사람이다. 나는 내 노동력을 팔지언정 나의 노동을 판 적은 없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건 허구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지대 지가 흑한 나라도 만들어 봤어요? 신이 주시고 지구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땅을 감히 누가 사고 팔아? 이건 환경인데 비와 구름과 태양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화폐라는 건 뭡니까? 구매력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독교가 아닌 그 뭡니까?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거는 상품이 수 없는 것들을 상품으로 만든 것부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폴란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마의 맷돌이라고.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지금 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책에 대한 소개인데요. 토마 피케티, 프랑스의 1971년생이니까요. 지금 한 47, 8살 먹었죠. 대단한 천재죠. 21세기 자본에 대한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의 수익률, 우리가 피땀 흘려 노동하는 것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불평등이 더 더 격차가 커지고 무엇보다 이제부터 부의 세습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역사의 반복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고소득자에게 80% 이상의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부유세를 총자산에다 글로벌 부유세라고 하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때려야 된다는 거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요 두 가지 PPT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자본 대비 소득의 비율이 1870년부터 어쨌든 이 책이 나왔던 2013년인가요? 14년까지 피케티는 전 세계 80여 개 200년 동안의 자료들을 모았어요.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노벨 경제학상 땀인데 절대 이제 못 받겠죠. 근데 그 자료들을 갖고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이겁니다. 요 곡선. 1870년부터 1910년까지 요때가 언제냐면은 뭐 여기에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어로 벨 에포크라고 이야기한대요. 아름다운 시절.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프랑스나 유럽에 있어서 상위 10%가 국가의 90%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문화적인 융성함과 이런 것들을 누리는 동안에 서민들은 죽어났죠. 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져서 500%까지 벌어졌을 때 2010년부터 뚝 떨어지죠. 2020년대 중반까지. 이때 세계적 사건이 세 가지가 터집니다. 첫 번째,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두 번째, 러시아 혁명 1917년. 세 번째, 1925년인가 29년부터인가 대공황. 그때 그 1890년대부터 10년 텀으로 공황은 일어났었지만은 1925년인가부터 그때는 이제 34년 아주 만성 그 가장 피크였죠. 세계적인 공황.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지면 500%까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전쟁이든 혁명이든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벌써 450%. 이때와 비슷하게 2030년 되면 다시 500%. 근데 앞으로 이 곡선은 더욱더 가파르게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역사의 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역사의 반복들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게 피케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격차를 아까 부유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세금을 뜯어내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공공의 역할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한 건데요. 이게 동유럽의 빈부의 격차입니다. 이게 상위 10%, 중간 40%, 하위 50%. 참 언제부턴가 하위 10%가 아니라 절반 이하는 하위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유럽,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모델이고요. 이건 유럽 모델이고 여기 미국의 모델입니다. 상위 10%가 국가부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여기에 보면 노동 대 자본의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합리적인 보통인 것은,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과 노동자들이 벌어가는 돈이 몇 대 몇이 보통 그 경제에서는 보통의 평균 에버리지였겠습니다. 몇 대 몇?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이 몇 대 몇? 7대 3. 예? 7대 3. 아니, 자본이 7, 노동이 3. 그렇죠. 자본이 상당히요? 그러면 안 되죠. 보통 20대 80입니다. 사장님 20% 가져가고 사장은 한 놈이잖아요. 그래요. 노동자들이 80%를 원래 가져가는 거예요. 부의 분배라는 게 이게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섰죠. 총 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가 50%를 먹었어요. 하위가 중간이 30%고 하위가 20%. 근데 여기에서 피케티는 무서운 게요. 이 10%를 또 나눠봤어요. 상위 1%와 1%에서 9%까지 나누니까 상위 1%가 20%의 국가의 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단 1%가 대다수 국민들의 절반의 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사회가 정상적이냐?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국가 간에 붙어버리면 전쟁이 되는 거고 자본주의가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게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여서 97년, 2008년 사실은 지금은 대공황이 아니지만 이미 만성적 공황 상태이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피케티는 믿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 볼까요? 이게 97년 기준으로 IMF 때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IMF 때를 기준으로. 기업은 허벌나게 돈을 벌어요. 2010년까지. 이건 내 자료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자료입니다.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이 빨간 거는 가계지수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명박이 박근혜 뭐 하여튼 이때 다 대통령 다 걸렸죠. 97년에 어쨌든 DJ가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때 쭉 했던 어쨌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계속 만들어졌고요. 그거에 상대해서 가계부채는 어떻습니까? 2000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습니다. 공공부채는 이미 작년 기준으로 1,000조를 돌파했고요. 1인당 가계부채가 얼마죠?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1억 2천이요? 1인당 1억 2천만 원 가계부채가. 가계부채 더하기 공공부채 하면은 2조 5천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작년 올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400조죠? 예. 국가 1년 예산이 400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증가율이고요. 대한민국. 그런 속에서 문재인이 아무리 그 성장이 아니라 이제 소득 분배 아니까 소득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까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혹시 아시나? 대한민국 이 부동산 재벌 1%요. 평균 아파트를 한 사람당 몇 채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 1%, 부동산 재벌의 1%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위 1%도 아닌 부동산의 1%가 평균 아파트 한 사람당 보유 대수. 위원장 만만하다. 찍으세요. 평균 모르시잖아요. 780채. 780채 한 사람당 많다. 세대가 아니고. 저희 의원님은 대충 몇 채 정도 될 것 같아요? 780채. 찍으세요. 130. 15. 그러니까요. 참 500. 너무 착하셔. 130채. 130채? 아, 너무 착하세요. 한 350. 사람당 550채예요. 한 세대 곱하기 4 해보십시오. 5, 4, 20, 5, 4, 20. 2200채. 한 가족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게 맞아요. 550채? 550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 통계에 나와요? 일 쉬어봤어요? 저 통계 자료를 가끔씩 저는 들어가서 봐서요. 가장 많은 사람은 780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재벌 부동산 재벌의 1%의 평균이 550채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은 말씀하신 건 뭐 700채도 일 수 있고 1000채일 수도 있는데 이 무서운 사회죠. 아, 트럼프는 저 국회의사당은 21채 갖고 있어요. 저 빌딩을. 예. 자, 국회의사당. 제가 요거 그런데 경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제 30초까지 끝낼 텐데 한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경제는요, 우리는 국가와 시장과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 이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세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경제 행위를 법률에 의해서 하죠. 제일 먼저 시장부터. 시장은 가격이죠. 내가 배고파. 빵 사드세요. 단 돈 있는 놈들만 사드세요. 돈 내고 상품 교환이죠. 돈 내고 내 물품을 받는.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민영, 그 다음에 공영, 영리, 비영리 이렇게 나뉩니다. 국가는 법률에서 해요. 그렇죠. 세금들 내시잖아요. 법에 의해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내시는 거잖아요. 돈 내시잖아요. 그런 국가가 일으키는 가장 큰 경제 행위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국가의 인력과 자산, 물품들을 다 동원해서 한 방에 다른 나라 거를 먹어오는 거잖아요. 국가 경제 행위의 주체예요. 법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맨날 이것만 가르쳐요. 이거를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세 번째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죠. 저는 사실은요, 시장보다 더 큰 게 국가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게 공동체입니다. 국가는,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상품 가격을 갖고 경제 행위를 일으킵니다. 상품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했어요. 국가는 법에 의해서 국가에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역할은 재분배입니다. 재분배. 왜냐면은 있는 놈들한테 많이 뽑고요.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갖다가 이거를 골고루 나누어서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나마 우리는 요 시장 중심의 경쟁만 지금 가르치잖아요. 인간을 합리적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만난다? 시장에 만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가격과 물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1979년인가 78년인가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을 창시했던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뭐 노벨 경제학상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당시 7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경제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실제로 이 시장이 일으키는 경제는 미국 전체 경제에서 2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 나머지 80%는 시장보다 국가가 좀 더 크고요. 실제로는 가족과 마을과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경제가 훨씬 큰 이 경제인데 이거를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고 있죠. 이거는 경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원자품과 경제의 규모는요. GDP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요. 밥 짓고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남아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돈 벌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GDP로 안 잡혀요. 어머니는 경제 행위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경제 행위자가 되려면 주부가 딱 돼서요. 밥도 배달해서 먹고 빨래도 빨래방에 맡기고 그 다음에 청소도 우리 아주머니들한테 돈 줘서 시켜야 경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실제로 이뤄내고 있는 우리의 경제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은데. 농사 지어서요. 어머님한테 가족들한테 쌀 보내잖아요. 시골에 추석 때 가면은 들기름, 참기름 짜고 고춧가루 빵 거 주시잖아요. 그때 돈 주시나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용돈 주면서 말로는 그러지만은 야가 나 크고 난 다음에 이거 이자 써서 갚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건 경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저는 이것을 조직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의 자본과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경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1965년인가 하딘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써냈어요. 공유주에는 집당은 알뜰하게 가꾸는데 공유주에는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싹 다 뜯어버리기 때문에 공유주의는 다 황폐화가 된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 이기적이다. B 아니다라고 썼죠. 바로 이게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고는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인간의 역사는 공유주의 비극의 역사가 아니라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선 공동체를 지역사회를 만들어왔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분은 이 아시아의 농업들, 뭐 티벳부터 인도의 이러한 사례들, 농업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유명한 저수지에서 농사지를 하면 물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바로 밑에 있는 마을들은 요 수로 관리를 해야죠. 물이 안 막히게.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이 마을은 여기까지 만 일하면 되니까 실제로 이 수로 관리하는 데 노동은 20일 듭니다. 밑에 마을은 그러면 요 마을 다음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될까요? 농사지어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A 마을보다 B 마을이 더 뻔질나게 단대요. 흠이 C 마을은 여기까지 중창 다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게 윗마을 이게 아랫마을 아닙니까? 그럼 다르게 말하면은 그렇다고 아이고 씨마을 분들이 더 열심히 새 빠지게 농사지었으니까 쌀값은 더 받나요? 쌀값은 다 똑같잖아요. 작업한 노동의 작업량은 다른데 쌀값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씨마을에서 농사 안 지어야죠. B마을 또이또이니까 이거 농사 안 지어야죠. 이게 경제학적 논리 아닌가요? 하지만 인류는 그래도 C마을에서 농사 지어왔다는 거예요.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덕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났고 나는 내 조상의 무덤 옆으로 더 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고생을 했지만은 역사는 문화는 C마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손들이요 우리가 이 마을을 이렇게 주창 새 빠지게 고생하면서 얼마나 이 마을을 만들어 왔는지를 다 기록해서 넘겨주죠. 그게 역사 아닌가요?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C마을에서 노동요가 나오죠. 억울하더라도 우리 함께 어깨 걸고 살세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서로를 다독거려 주는 문화가 C마을에서 만들어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몸담았던 마을 공동체 사업이 저는 사회적 경제와 맞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마을이 이게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사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뭐 일본 사람들도 했지만 우리 조상들도 오랫동안 했죠. 근데 마을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풍부한 직접 민주주의 장이었어요. 마을마다 어른이 있으셔서요. 마을법이 국가법보다 더 중요했죠. 후레 자식이 있으면은 덕성마리에서 똥이 찔찔나게 죽여버려도 됐습니다. 마을에서 나쁜 놈, 후레 아들 놈은 멍석마리로 두들겨 패버렸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재패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상호부족. 아까 두레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한 마을에는 일제시대까지 약 한 마을에 700개의 개와 두레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마을의 과부 논밭 함께 농사지어는 주는 두레. 이게 왜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할머니가 나이도 들고 자식도 없고 그렇지만은 같이 살았어요. 왜? 동네 추석 나면 누가 제일 서럽게 울어줍니까? 그 할머니가 와서 제일 서럽게 울어주죠. 대소사마다 팔 딱딱 걷어붙이고 와서 음식장만 하고 뒷서드레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 할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떠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 우리가 농사는 지어줄게. 마을이 원래 그랬던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교육도 다 자연환경도 우리 뒷마을 다 알아서 보존했잖아요. 그거를 근대 국가가 마을의 권한과 경제력들을 다 뺏어가 버렸죠. 그 마을들을 다시 복원시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금보다는 우리 스스로 마을의 권한과 역할들을 되찾아오게 하는 것. 그럴 때
마을 안에서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이 없으면 힘 없는 대로 역할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의 2장은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요.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데 박애 아닙니다. 우애예요. 예? 이게 이제 프터너티라고 하는 것이 박애로 자꾸 하는데 형제, 동지의 이웃애입니다. 어쨌든 프랑스는 무서운 나라잖아요. 1789년에 1794년에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요. 죽여버렸죠.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 그 시민혁명의 경험들이 있었던 파리, 프랑스. 거기에서 자유, 평등, 우애에 대한 개념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정신들이 사회적 경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와 평등은 결사의 토대고 그 위에 우애라고 하는 상호 구조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이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언제부턴가 평등하면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맞나요? 기회의 평등? 기회가 평등하면 정말 평등한 건가요? 평등은 원래는 결과적 평등이 되지 않나요? 그래야 국가가 재분배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회에 어둡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더 돕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결과의 평등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기회가 평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 자유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상호구조라고 하는 우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 저는 결사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뭉치고 협동하는 이 결사가 빠져버리게 되면 사회적 경제만 남습니다. 이윤의 추구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 이기심으로 몰아갈 수 있고요. 또 상업 구조가 빠지면 국가가 알아서 해주면 되지 라고 하는 정치만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사회적 경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로부터 우리가 거대한 전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요, 국가적 그 엔클로즈 운동과 국가가 끊임없이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했을 때 무서운 것은 이 더푸어라고 하는 빈민들을 제도와 인격적인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낙인 찍고 구속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통째로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악마의 맷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지어 다니는 떼거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그 자유는 바로 인격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들이 먹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잘 훌륭한 것은 이 국가가 아닌, 시장이 아닌 사회를 재발견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회는 공동체이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심오한 이야기니까 함께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자유냐 평등이냐 있어서 서로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배의 중요성들을 더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과적 평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성장.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립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경제는 나를 위해서 소수의 자본가와 소수의 권력자와 대한민국의 1%를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는 경제이죠. 그런데 국가의 경제는 뭡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경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은 그래서 이 시장 경제도 아니고 국가 경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는 제3섹터인 제3의 길이라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인격과 나의 역할과 나의 존엄을 위해서 나는 우리의 경제들을 만드는, 사회를 함께 구성해내는 것. 그 속에서 나는 인격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정말 자유를 수 있고 나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고 나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평화,
시장 실패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 이게 뭡니까? 소인은 우리가 남이가잖아요. 예? 우리가 같다라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개인이에요. 개인의 인격입니다. 그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지 않음을 인정하지만은 조화로움을 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협동의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여전히 이 군사적 문화나 이런 것들로 교육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 케인즈 이제 공황 때 케인즈가 유효 수요를 창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돈 줘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주고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작은 정부예요. 시장의 권한을 많이 줘서 아담 스미스처럼 시장이 돈 벌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의 복지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거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마. 그렇지 않죠. 케인즈는 그 푸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국가가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재분배의 기능들을 확실하게 해줘.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래야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 시장에다가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말고비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할 때 케인즈는 1928년에요. 논문의 제목이 후속 세대를 위한 경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1928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하루에 단 3시간 일하고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0년 남았습니다. 2028년까지.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결국 사회적 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처럼 대한민국이 가장 근접해서 미국을 따라보는데 대한민국의 1%가 50%의 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속에서 이게 풀리면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치인의 철학은 동시대 국민들의 집합적 사유와 실천의 총합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비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각성된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각성되지 않은 사람들 모여봤자 패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각성된 시민이지만 모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죠. 저는 그 앞에서 살아계실 때 좀 하시지, 권력이 있을 때 좀 하시지,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우리 시민들의 집합적 사유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일치와 그리고 실천들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어요.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가 경제의 작은 영역이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대안의 세상들을 함께 꿈꿀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어줍지 않게 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